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이제 3, 4월달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5월달에 이게 조정이 아마라도 진행이 되면 요게 아마 마지막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증시는 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차차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멈춰왔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제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트럼프가 되게 싫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국제 정세, 국제 경제에 좀 이게 반향이 되는 부분,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악재가 돌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응을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악재가 나서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 부분들, 그걸 어떻게 이제 계획하고 준비해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돌발 악재가 왔을 때 폭락이 나옵니다. 전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증시에 충격이 있겠죠. 증시만이 아니고 자산시장에, 전세계 자산시장에 다 이제 충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구간이 오면 이건 항상 기회가 되는 거죠. 악재는 항상 기회예요, 길게 보면. 근데 그 당시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견뎌내지 못하는데,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악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라크 전쟁의 이제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역사, 과거 데이터. 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럴 때 이런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뭐하고 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했고 전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투자라는 게 항상 리스크를 사야 가장 이제 리턴이 큰 거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은 항상 리스크가 있을 때고,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1930년인가 70년인가 그때 대공황 때도 그랬죠. 그리고 100년, 200년, 뭐 수백 년 역사를 놓고 봐도 항상 악재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용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데,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라크 전쟁을 왜 봐야 되냐. 이 비슷한 구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핵 때문에 사실 이라크 전쟁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명분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이 이라크가 이제 핵에 손을 대면서 이제 미국이 여기 전쟁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거예요. 자,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죠. 자, 이란 같은 경우도 핵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무슨 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 핵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이제 다시 끌고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 만약에 이란이 진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게 날 확률은 물론 당연히 5%도 되지 않겠죠. 지금은 전쟁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타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 5%조차 되지 않지만 요렇게 만약에 됐다 그래도 요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뭐 겁을 먹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980년도에 이제 9월에 샤트 알 아랍스로
영유권 문제를 둘러도 되고, 이게 무슨 뭐 도시 이름인가 보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한 거죠. 이란하고 파이트 한 거야, 파이트. 붙은 거야. 자, 이게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양국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8년 전쟁의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하면 아무런 이득도 생기지가 않아요. 이 전쟁이라는 건 서로 이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양보 다 죽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이권에 대한 부분들보다 득보다 실이 더 큰 거죠. 이게 실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정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뭐하고 있고, 북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과의 전쟁을 막 운운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그렇게 전쟁이 나면 득보다 실이 크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또 나도 죽을 수 있고, 물론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생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경제도 이제 뭐 파탄이 날 거고, 물론 단기간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실이 더 많은 게 전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인간들의 이기심이죠. 이제 기득권층, 기존에 이제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거나 하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나라랑 네가 가진 거 내가 뺏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기심이 작용을 해서 이게 전쟁으로 항상 결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악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좀 이 이기심이 그러니까 작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착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8년간의 전쟁이면 1988년에 끝났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사우디가 이라크의 채무를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빚이 있었는데, 야 그래 니네 그 빚 내가 줄여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사우디가 이라크 손을 좀 들어주면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이제 이라크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확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라크는 쿠웨이트 니네도 우리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쿠웨이트는 자 우리는 독립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있었나 보죠, 의견 대립이. 그래서 니들이 가진 전쟁 채무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 탕감 못 해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달랬어야 되는데 강경하게 대응을 한 거죠. 강경. 우리나라 보면은 북한 뭐 강경화씨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 이라크는 과거 영토였던 쿠웨이트 영토 이양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니네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국토였던 거 내놔.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당연히 안 주겠죠. 일본이 지금 한국한테 야 독도 내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찾아야죠. 자, 명분이라는 걸 또 찾아야 됩니다. 왜? 이게 명분이 남들이 볼 때 웃는 거라도 무언가 이유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이렇게 발표는 해야 될 거야. 아니에요. 이게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원유 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해서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쿠웨이트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탄이 났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은 1990년도에 8월 2일날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쿠웨이트의 명분이, 이라크의 명분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 이 다국적군이 뭐 선한 마음으로만 도왔을까요? 아니죠. 이것도 이제 이익이 들어간 거죠. 야 이거 해서 이라크 쟤네 접해갖고 쟤네 갖고 있는 거 좀 뺏어 먹자, 노나 먹자 해갖고 이 다국적군의 주축이 된 게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전에 기축통화국가였고요.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국가죠. 과거 기축통화국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축통화국가. 미국은 자동차로 흥해갖고 전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영국은 방직기기 같은 거 만들면서 옷, 의류, 이쪽에 대한 이제 뭐 방직기기라는 걸 개발하면서 전세계 경제를 이제 쏠림을 만들어 그때 큰 부를 축적을 해서 과거의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가 옷보다 자동차가 더 이제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 기축통화를 미국에 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때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영국과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개박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난 다음에 핵시설, 화학무기, 자 군비 확장을 이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3년에 미국은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보유, 이건 또 이제 명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뭔가 명분을 만들어주면 갑자기 또 이제 뭐 핵 개발 계속하고 뭐 하면, 자 이라크 사태처럼 미국이 북한 죽여버리겠구나, 요런 거를 지금 김정은이 겁내갖고 뛰어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들, 뭐 민생이 안정돼야 이제 뭐 폭동도 안 일어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명분이라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다. 이 명분을 강대국들한테 만들어주면 안 돼요. 힘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고 싶으면 내가 힘을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걀을 힘껏 돌멩이에다 던지면 계란만 박살이 나죠.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내 모가지 걸고 덤벼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면 힘을 가져야 된다고. 힘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잘 찌그러져 있어야지. 뭐 하란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이익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태생적으로 힘든 지금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미국은 이렇게 해서 대량 살상 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 달 만에 후세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이 붕괴되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거 찢어먹게 하고 있는 거죠. 이라크 국민들한테 나눠줘야지. 이렇게 해서 뭐 독재 정권을 작살 내놨고 그거를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그리고 다국적군들이 찢어먹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점령군이 이라크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거를 성공을 해서 여기에서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결국은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랑 이란은 득본 게 하나도 없고 미국만 땡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자, 미국에서 싸우겠어요? 아니죠. 이란에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을 할 거고, 이란의 동맹국들이 참전을 할까? 자국에서는 안 하고 이란에다 참전을 하겠죠. 그럼 싸운 데가 이란이면 어때요? 이란만 뒤지는 거예요. 자, 이란이 이걸 모를까요? 모른다면 진짜 병신이고, 이거를 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란이 머리를 숙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머리를 숙이더라도 그냥 완전히 바닥을 기면서 무릎 꿇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만 까딱 하고 싶은 거죠. 미국은 야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왜 이야기를 했느냐, 요걸 이제 경제랑 연결을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좀 살피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제 뭐 핵폐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란을 그동안에 제재를 원래 했었는데 이 제재를 풀어줬어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좀 강한 미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주의, 그러니까 보호주의, 무역도 보호무역을 표방해서 우리만 이득이면 돼. 그러니까 이기적인 정부를 만들고 있죠. 정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또 뭐 이제 이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강경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 2019년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트럼프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도 5월에 이란 핵협상을 탈퇴를 했어요. 여기 탈퇴를 했는데 8월 7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게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예상대로 강경하니까 강경하게 니네 배알 꼴리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전 세계 이제 패권국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나라를 끌어가는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일단 사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미국 당사국은 좀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이익이 단기적인 거지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으로 힘이 제일 세서 저 패갖고 다른 나라에서 뭔가 이익을 착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반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나중에 왕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더 아우를 수 있는 뭐 EU나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데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라는 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측면으로 보면 미국에 반감을 가지는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되면 이 기축통화라는 게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유럽이 지금 힘들지만 EU가 어떻게 보면 좀 평화를 좀 상징하는 유럽에는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화폐를 쓰고 하나로 합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붕괴의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체계를 갖춰간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파워가 세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좀 끌어가는 힘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무역 같은 부분에서 내년에 이제 재선을 하고 만약에 5년을 더 4년인가 미국은? 4년을 더 해먹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극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의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비중이 옛날에는 미국이 5고 중국이 2였으면 지금은 미국이 3이고 중국이 5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더 몸살을 앓아요. 힘들어요. 미국보다도. 그럼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민심이 보면 뭐 중국 사람들이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자, 미국은 굉장히 그동안 과거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인해서 좀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미국이 이런 짓들을 해내고 우리나라에 무슨 뭐 해갖고 뭐 방위비 더 내라 뭐 하고 우리나라 착취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반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미 감정을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변하게 되면 북한에다 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다 만약에 중국이 호의를 계속 보내면서 이게 친분이 많이 두터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건 이제 뭐 팽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한국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실 야 니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만약에 둘이서 같이 두들겨 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 중국이 힘이 약하니까 자 미국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가게 돼갖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최근 보면 유럽에 EU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이제 미국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중국 편으로 돌아섰어요. 중국 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계속 지랄하니까. 뭐 자동차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중국이 더 시장이 큰데 다 풀어준다 그러고 중국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계속 지랄하니까 야 이 새끼야 다 내놔 더 내놔 계속 내놔 그거 말고 더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욕해. 근데 중국은 더 줄게 더 퍼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기우는 거죠 마음이. 지금 유럽도 이런 상황으로 슬슬 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유럽 국가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만 패는 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왜 그거는 이제 직접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전 세계에서 중국에 반감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 패더니 갑자기 우리도 팬대. 니네도 뒤져봐라 그러는 거야. 중국이 이렇게 무릎 꿇었으니까 니도 꿇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 안 듣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조장을 하고 있고, 이란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이랑 친화적인 제스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는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실행이 됐는데, 8월 7일부터 단행된 1차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인데, 이거 못 쓰게 하니까 골 때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죠. 모든 이제 뭐 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러로 거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란 돈 준다 그러면 안 받아버리거든. 근데 이제 달러를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로나 뭐 다른 나라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거고, 이 안에 리알화 관련해서 이제 거래 금지 조치. 그러니까 이란 돈의 환율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의 물가를 어떻게 보면 조장을 시켜갖고 화폐 가치를 완전 개박살을 내갖고 이란을 힘들게 만드는 요런 제재가 1차 제재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단행된 제재가 이란의 주력 수출품, 이건 이제 석유죠. 그래서 이게 양질의 무슨 석유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있어요. 뭐더라 그게? 아무튼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출입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이제 180일간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거 하지 마라, 이제 예외 조치 없다, 이거를 이제 번복을 하는 거죠, 번복.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란이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란 얘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공조를 위해서 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니네 다 내 말 들어, 내가 깡패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되게 심하겠죠. 예외국으로 인정된 8개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한국, 뭐 요 정도였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이죠. 자, 그리스도 유럽이에요. 자, 여기에 타격이 있는 거예요. 자, 대만, 한국은 이제 이머징 아시아죠. 자, 인도하고 중국이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소비 시장이 가장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터키는 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이. 국가 부도 사태나 사람 없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국이죠. 터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드니까 이게 불만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의 불만인 감정들을 예외시키기 위해서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가 180일간 동안 천천히 줄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야 지금 당장 5월 3일부터 이거 시행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3일을 기점으로 원유 수입이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명령을 하는 거야, 전 세계. 니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자국의 이권을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란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암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란에 있는 그때 군부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에 보면. 트럼프 니 모가지 딴다,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린 가까운 곳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쫄깃쫄깃 하잖아. 새끼들이든 부인이든 자기는 언제든지 와갖고 얘네가 모가지 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쫄깃쫄깃 한다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이제 계속 내보내고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 전쟁으로 간다 그래갖고 한국이 망하냐는 거예요. 한국이 망하는 건 그냥 북한이랑 전쟁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만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면 화학 섹터들은, 그러니까 화학 기업들은 당장 단기간에는 힘들 수 있겠죠. 단기간에는 이익이 많이 줄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 쪽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컸는데, 과거에는 되게 컸단 말이에요. 화학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 비중이 지금 되게 작아요. 지금은 반도체 쪽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 화학 쪽이 이제 다시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여기 이제 뭐 소재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본이나 이제 한국, 대만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유럽은 모르겠고,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니까 모르겠고, 일본이나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5월 3일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요 리스크가 나오겠죠. 리스크가 나온 다음에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리스크가 나온 다음에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적이 보면 이 실적이 입혀지는 게 한 6개월 후나 이부터 본격적으로 입혀지겠죠. 언제까지요? 한 2분기에서 한 1년 정도 이 시점에 입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5월 3일에서 5월 달에서 이게 5월 3일이면 우리가 투자 기회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당장은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화학 섹터들은 우리가 채워갈 포지션은 6개월에서 크게는 1년 후로 볼 수 있어요. 요 중에서 이제 분기 실적이 주로 쪼그라들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포지션을 잡으면 이거는 이제 맥점을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화학 섹터 중에 탑픽은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 기업들입니다. 자, 이 기업들을, 왜냐면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도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혼자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요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 2020년 5월? 5월, 6월? 그럼 이 시점을 보면, 그리고 6개월 후면 이제 2019년 12월이죠. 자, 증시는 이제 보통 주가는 1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2021년도에 예정돼 있어요. 뭐가 예정돼 있을까요? 자, 전기차 대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자, 이게 언제부터 잡힐까요? 자, 1년이나, 자, 6개월 전부터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요 대량 공급하는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확장되는 요런 부분들이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6월에 이 턴어라운드 하는 요거를 체크를 하면 굉장히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적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타이밍이 왔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때 이제 비중을 딱 채워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쯤이 아마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5월 3일날 일단 이제 화학기업도, 화학 섹터에는 5월 3일부터 일단 1분기, 2분기는,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2분기. 2분기면 6개월이잖아요. 1, 2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갑자기 쓰는 걸 못 쓰게 되니까. 근데 1, 2분기 만에 마무리가 될지 이게 3분기까지 늘어날지는 뭘 봐야 되냐면, 일 안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던 요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변화를 시켜야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긴 해요, 화학기업들이. 그래서 요게 굉장히 빨리 끝나면 한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한 11월부터 화학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나가다 포트에 비중을 많이 채워가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화학이 좀 줄어들면 여기에서는 요 돈이, 나온 돈이 어디 딴 데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자, 화학 섹터는 하반기에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고, 반도체는 하반기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쪽이 비중을 좀 더 실어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뭐하고 하려면 이런 역사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때 어떻게 됐고 그 데이터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될 거고, 그게 기간으로 나눠봤을 때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만 보고 연병 떨 게 아니고, 차트 같은 거는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놓고 잡아가는 거예요. 차트 같은 거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후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포지션을 잡을 때 우리가 업황이 개선되는, 업황이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언제쯤 시기를 점쳐놓고, 자, 이 타이밍을 놓고 이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에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쪽 섹터군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이란과 미국의 갈등, 자, 5월 3일 날부터 이거 쓰지 마라. 그러면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수출 비중이 되게 크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 그럼 이거 무조건 못할 거 아니야. 그 화학 섹터는 일단 1,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자, 최상 1, 2분기면 2019년 11월. 자,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이후에부터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조금만 턴을 해도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치를 회복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죠, 주가도. 그러니까 요 구간부터 2021년, 자, 이거를 틈으로 보면 2020년부터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2021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집중을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2015년도에 2차 전지 이제 테마군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그때 기회를 못 잡은 분들은 자, 2020년도 초 그리고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초에 자, 이런 기회 요인을 볼 수가 있겠구나. 요걸 보면서 이제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도 이제 추적을 해갈 거고, 이거는 한참 남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미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난 안 잊어버린다고. 이때 되면 우리 회원분들은 차곡차곡 지금 뭐 채우는 것처럼 내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 지금 당장 강조하는 그런 쪽에 채워있던 비중들을 수익을 챙겨가면서 요쪽으로 이동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땡큐다. 이런 리스크는 땡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보자고. 이라크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됐냐, 증시가. 전쟁 났으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어떻게 됐냐를 보자고. 자, 보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시점이 어디예요? 자, 보면 이라크 전쟁 시점이 자, 2월 3일이죠. 2003년 3월. 미국이 전쟁을 공표하고 자, 참전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참전한 시점이 어디냐면 2003년 3월이에요. 2003년 3월이 어때요? 바닥이에요. 자, 4년 대세 상승을 했는데 이 4년 대세 상승한 바닥이 이라크 전쟁이 난 다음이라고.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전쟁이 이게 5%인데 이게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개땡큐라고. 어차피 기업들은 가치를 물고 가서 이 가치가 훼손하는 리스크가 아니면 주가는 가게 돼 있어요. 이란이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이슈가 불면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단 말이야. 심리가 작용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완전 땡큐 구간이라고. 땡큐 베리마치 하고 쓸어 담아버리면 된다고. 요 구간이 요 파란색 음봉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요 구간이 아마 2018년도에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갖고 2000포인트를 많이 다시 깨준다 그러면 이거는 계좌가 곱하기 2 곱하기 3 될 게 곱하기 5 곱하기 7 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 없다. 한두 달 만에. 한두 달 더 있으면 요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악재를 사라. 이라크 전쟁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전쟁이 있은 다음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가 뭐예요? 펀드 광풍.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들도 엄마 주식하세요. 개새끼가 한국말로. 그렇게 떠들던 시기가 2007년이라고. 요때 버블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장기 상승이 있었다고요. 이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내가 가진 자본이. 곱하기 5, 심하게 먹은 사람들은 곱하기 20, 곱하기 50까지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산이 10배 이상 이렇게 증식, 그러니까 완전 망해도 5배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큰 리스크가 있으면. 쉽게 잘 보여지지 않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면. 요번에 이런 전쟁이 만약에 나면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때 사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겁먹어서 지금 현금 만들어 놓으면 되면 어때요? 이거 전쟁 나면 사야지 하고 현금 만들어놔. 그럼 전쟁 안 나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전쟁이 나면 그냥 맞아요. 언론에서 이거 떠드는 거 조장돼갖고 나도 심리가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럼 화학 섹터는 망할 거냐 보자고요. 자, 이라크 전쟁이 왔을 때 유가가 단기 폭등한 다음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급락 나온 다음에 어때요? 자, 장기 상승 추세. 자, 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유가가 움직이면서 물가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도 올려야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 중에 부동산은 어때요? 자, 부채가 많고 버블이 심하니까 이 버블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버블 확대되면 나중에 뒤진다고. 근데 버블이 없는 자산은 뭐예요? 지금 증시는, 한국 증시는 버블이 없다니까. 이 버블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버블을 만들어 간다고. 버블을 만들어 가면 어떻게 돼요? 논한다니까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유가가 2008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빠졌는데 화학 섹터가 어때요? 10년 동안 망했습니까? 유가가 10년 동안 빠졌는데 화학 섹터는 10년 동안 망했냐고. 올랐잖아요. 근데 성장이 둔화된 거지. 유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가팔라지겠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천천히 놀면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속도의 차이라고. 속도. 유가가 1불이 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충격이 있겠죠. 근데 기업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자산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냥 생산설비 좀 둔화시키고 사람들 좀 자르면 돼요. 그러면 서민들만 죽는 거지 기업은 안 망한다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업이 망하는 구조로 가려면 그냥 국가에서 죽여버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기업을 예를 들어 국가에서 죽여버릴 거 아니면 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서민들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리스크가 꽤 발생할 때마다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고, 부자들,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대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학 섹터에서는 제가 방금 기회 요인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자, 2021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화학 섹터는 장기 호황이 전망이 되는데, 자, 전기차가 처음에 이제 대량 공급이 시작되는 게 2021년이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자동차를 2021년도에 팔려면 이걸 미리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언제부터 만들까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겠지. 그러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나오겠죠. 그럼 이런 리스크로 화학 섹터 중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만약 주가가 많이 밀려준다든가 바닥을 기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땡큐 구간이 언제부터 온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19 11월부터 아마도 2020년 한 5월 전에 이쯤이면 아마 어디선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학섹터 2차전지 소재 요쪽을 필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SK 이노베이션. 자, 대표적인 대장이 되겠죠. 주도주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뭐예요? 자, 이 소재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SK 이노는 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5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고, 또 있는 게 뭐예요? LG화학. 요때 만약에 기회 준다 그러면 요런 쪽 애들이 이제 이때쯤이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이 제재가, 자, 5월 3일부터 2019년도 5월 3일. 자, 이때부터 이제 화학 섹터는 악재를 만났으니까 주가가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주가가 오를 때도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자, 디커플링이 메워지는 시기가 이때쯤으로 점쳐진다. 이런 것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내 전망이 틀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전망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예측을 해내면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이런 악재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여기에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악재에 도망갈 궁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회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기회 요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뭔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내 두뇌가 가동을 하고, 또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이렇게 영상으로 공짜로 나눠줘.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적해 나가보면, 자, 이런 리스크가 일단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5월 3일부터 19년 5월 3일부터 이거는 화학 섹터, 화학 쪽에 악재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이 화학 쪽에 악재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이 생기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화학 쪽에 엮여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코멘트를 드리면, 자, 태양광 쪽 2차 전지, 이쪽에 집중을 해보면 태양광도 2021년부터는 거의 손해보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쪽 업황도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쪽들이 보면 이제 유럽에서 밀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친환경 이쪽 시장에서는 미국은 이제 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유럽이 아무래도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중국이 1등이죠. 전 세계 1등이니까.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성장이 거의 담보되어 있는 쪽들이, 요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구간에 도달하는 시기가 2021년입니다. 자, 요거에 6개월. 자, 1년 전. 자, 1년 전 6개월. 요쯤. 아까 이야기했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 이 구간에 아무래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지 않을까. 제가 타이밍까지 재보면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기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잘 추적해 나가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재를 항상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내서 기회 요인을 찾아가는 그런 게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